호찌민의 이름은 응우엔 신궁으로 응해안 성의 가난한 학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의 이름은 반드시 성공할 사람이란 뜻인 떠타인이었고 부친이 판보이쩌우와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부친과 판보이쩌우는 떠타인을 일본에 유학 보내려 했지만 떠타인은 프랑스로 가서 서양 사상을 직접 배우고 싶었습니다. 1911년 드디어 호찌민은 프랑스 상선의 주방 보조로 취직하면서 베트남을 떠나 프랑스로 입국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렀고 1919년 제1차 세계대전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한 프랑스 강화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때 떠타인은 응우엔 아이국, 즉 응우엔 애국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 강화회의에 참석하여 베트남 독립을 위한 여러 요구사항을 청원하였지만 그 누구도 그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응우엔 아이국은 자신의 독립투쟁에 유일하게 관심을 가져준 사회주의 정당에 가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유럽 중심주의의 프랑스에서는 사회주의 활동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1923년 사회주의 본거지라 할 수 있는 소련으로 향하였습니다. 이후 중국의 광저우와 소련의 모스크바를 오가며 베트남의 독립을 위한 단체를 세우고 청년들을 가르치는 등 활동을 계속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응우엔 아이국은 투옥되고 석방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941년 5월이 되었고 응우엔 아이국은 베트남으로 귀국하여 공산당 전체회의를 열고 프랑스와 일본이라는 두 제국주의에 맞서 민족투쟁을 실행할 베트남 독립동맹을 결성하였습니다. 이것을 줄여서 베트민이라고 부릅니다. 그해 6월 일본이 아시아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는데 베트민은 연합국 측에 가담하여 제2차 세계대전으로 초토화된 프랑스를 대신한 일본을 상대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응우엔 아이국은 1942년 중국의 지원을 얻기 위해 다시 중국으로 넘어갔는데 이때 호찌민이라는 가짜 신분증을 이용했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응우엔 아이국은 호찌민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국민당으로부터 독립투쟁의 지원을 약속받은 호찌민은 1944년 베트남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듬해 일본의 원폭이 투하되었고 소련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자 기회를 틈타 베트민도 총봉기를 선포했습니다. 8월 15일 일본이 항복했고 하노이는 베트민이 장악하였으며 호찌민은 베트남 민주공화국 임시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8월 30일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던 응우엔 왕조의 황제 바우다이는 수만 명이 모인 후에 황성에서 임시정부 대표에게 옥세를 넘겼습니다. 이렇게 하여 1000년간 지속된 베트남 왕조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베트남에서는 8월 혁명이라 부릅니다. 9월 2일 호찌민은 하노이의 바딘 광장에서 베트남 독립을 선언했고 임시정부라는 꼬리표를 떼어내면서 베트남 민주공화국이 베트남 내의 유일한 정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종전 직후 벌어진 포츠담 회담에서 연합국이 인도차이나에서 여전히 무장 중인 일본군을 해체한다는 명목으로 16도 선을 기준으로 북쪽에서는 중국 국민당군이 남쪽에는 영국군이 진주하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단 프랑스는 이 계획에서 배제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인도차이나에 거주하고 있는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하노이에 군대를 파견하였습니다. 이후 프랑스는 영국의 협조하에 남부 주요 도시와 시설들을 장악하며 베트민 세력을 축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946년 프랑스가 영국으로부터 북위 16도선 이남에 대한 권한을 넘겨받고 코친 차이나 공화국을 건설하였습니다. 한편 북위 16도선 이북에는 베트남 민주공화국 정부, 중국 국민당군, 하노이에 상륙한 프랑스군 등 세계 세력이 존재했기 때문에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프랑스와 협상으로 베트남에서 프랑스의 종주권을 인정하고 철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호찌민은 프랑스와 협상을 하였고 호찌민 생트니 협정이 발표되었습니다. 협정의 내용은 호찌민이 프랑스군을 완전히 물러가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5년간 프랑스군의 주둔을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호찌민이 반역자라면서 분노했습니다. 평화적 합의가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인과 프랑스군 사이의 갈등이 심해졌고 이렇게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은 하이퐁 사건입니다. 하이퐁 사건은 1946년 9월 프랑스 식민정부가 베트남과 상의 없이 항구 도시 하이퐁의 관세권을 빼앗으면서 발생하였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협정 위반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는데 프랑스는 협정 전 발생한 일이라며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이어서 11월 프랑스 해군이 하이퐁 항구로 들어오던 중국 선박을 납포하자 베트남 의용군이 프랑스 해군에게 발포하였고 프랑스 해군이 응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군이 하이퐁의 대대적인 공습을 단행하였는데 베트남 민간인 1천여 명이 사망하면서 하이퐁은 프랑스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베트남도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하노이에 있는 프랑스군의 시설을 파괴하면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명한 DMBF 전투 등 전쟁의 주요 내용은 3년 전에 제작한 인도차이나 전쟁편에 담아두었으니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쟁이 마음대로 전개되지 않았던 프랑스는 1949년 응우엔 왕조의 마지막 황제로 퇴임한 후 홍콩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바오다이를 다시 불러내 베트남 남부를 아우르는 베트남국을 세웠습니다. 한편 1949년에는 중국에서 공산당이 최종 승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들어섰는데 충격을 받은 미국은 더 이상 아시아에 공산주의 국가가 생기지 않도록 프랑스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공산주의가 된 중국은 호찌민을 지원하였습니다. 따라서 식민지 베트남과 식민제국 프랑스의 전쟁으로 시작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성격이 민주주의 베트남국과 공산주의 베트남 민주공화국의 대결로 변화하였는데 이것이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의 포인트라 하겠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은 바오다이 정부를 승인한 것이고 소련과 중국은 호찌민 정부를 승인한 것입니다. 그 와중에 1950년 한국전쟁마저 발발하여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이 심화되자 인도차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는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렇게 양 진영의 대결로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막바지로 흘렀고 1954년 서북방 DMBF에서 붉은 나폴레옹이라 불리던 인민군 총사령관 보응웬 잡이 이끈 베트민군이 프랑스에 승리하였습니다. DMBF 전투로 전세가 기울자 스위스 제네바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되었고 북위 17도 임시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북쪽에서는 베트민이 남쪽에서는 프랑스 연합군이 영토를 차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북에서는 프랑스가 남에서는 베트민이 300일 내로 철수하기로 하였죠.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가 절단되었던 것처럼 베트남도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이후 분단되었는데 독립 이후에 있어서도 한국과 베트남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미국은 남부 베트남이 무너지면 인접한 라오스와 캄보디아는 물론 남쪽의 도서국가들을 포함한 동남아 전체가 공산화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남쪽이 강력한 반공기지가 되기를 원했고 그 뜻을 실천해줄 인물로 프랑스 식민군 대장 출신으로 민족 반역자로 여겨지던 응오딘 지엠을 선택하였습니다. 미국에 있던 응오딘 지엠이 돌아와서 바오다이의 지명으로 총리가 되었고 이후 입헌 군주제와 공화제를 두고 국민투표를 한 결과 98%가 공화제를 찬성하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이어 펼쳐진 대통령 선거에서는 유권자 수 45만 명보다 많은 66만 표를 획득한 응오딘 지엠이 당선되며 베트남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네바 협정에 따라 1956년 이전에 실시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남북 총선거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북위 17도선이 국경선으로 굳어졌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 이미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 즉 우리가 흔히 부르는 베트남 전쟁의 씨앗이 배태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응오딘 지엠은 남부 단독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시행했고 본인을 지지하는 인물로 구성된 국회는 응오딘 지엠의 입맛에 맞는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남부에서 독재가 시작되었고 공산주의자들이 축출되자 남부의 노동당원들은 북쪽의 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북부도 자신들의 시스템을 재건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남부에 쉽게 개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와중에 무장투쟁을 통해 남부를 해방시켜야 한다고 최초로 주장한 인물이 바로 레주언이고 그가 1910년 베트남 노동당 제1서기로 선출되었습니다. 반면 호찌민은 무장투쟁은 미국의 개입을 초래한다며 조심스럽게 접근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양측의 입장이 절충하여 반영된 결의안 1호가 채택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베트민에게 남부의 해방은 북부의 재건만큼 중요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 12월 남부에서 북부가 지휘하는 남베트남 민족해방전선이라는 반정부 단체가 결성되었습니다. 이 단체가 소위 말하는 베트콩이지요.
베트콩은 베트남 공산주의자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제 베트남은 북쪽의 베트남 민주공화국, 남쪽의 베트남 공화국, 남쪽에 있으면서 북쪽의 지위를 받는 베트콩, 이렇게 세 세력으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베트남 공화국의 힘은 미국에 의존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남베트남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는 하락했습니다. 결정적으로 1963년 사이공에서 스님 틱 광득이 남베트남의 불교 탄압에 맞서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남베트남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흔들리자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미국의 묵인하에 저항반민 장군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고 응우엔지엠은 처형당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부패한 응우엔지엠 정부를 척결해 주기를 바랬지만 저항반민은 그럴 능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듬해 또다시 응우엔 카인 장군이 미국의 지지하에 쿠데타를 성공시켰는데 그 역시 국가를 재건할 능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의 쿠데타가 발생할 동안에 북쪽은 남쪽의 정규군을 파견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개입으로 확전될 것을 경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의 쿠데타에도 불구하고 남베트남이 변화하지 못하자 북부의 직접 개입 여론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1964년 3월 응우엔 치타인 장군을 북위 17도선 이남으로 파견하였습니다. 이에 미국도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이렇게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에게 베트남 전쟁으로 알려진 전쟁이 바로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입니다. 제2차 인도차이나 전쟁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